안녕하세요. 이야기마당에서는 책을 통해 삶의 의미를 나누고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젊어 한창 일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키우며 분주하게 살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은퇴 후의 삶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모르겠다.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긴 한데 마음속 허전함은 늘 남아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이 공허한 분이 계시고 반대로 가진 게 적어도 늘 감사하며 웃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오며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온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마음과 닮아 있지 않나요? 퇴직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며 불안해지는 순간,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순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물음이 스며듭니다. 그럴 때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로 105세가 된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이 책은 젊은 날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 가난과 풍요, 그리고 노년의 고독과 평화를 모두 겪어낸 한 철학자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서인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아, 이건 내 이야기 같구나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65세가 되면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60세부터가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글도 더 잘 써지고 사상도 무르익고 존경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마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와 같다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이야말로 그 열매 맺는 시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생 배움과 관계입니다. 저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줄어도 사고력은 오히려 깊어진다고 합니다. 독서든 취미든 무언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정신이 늙지 않고 그런 사람이 건강도 오래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은 이기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회와 함께할 때 커진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인생의 크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맺어온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은퇴 후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지금 허전함과 불안 사이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이 건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백세 철학자가 들려주는 삶의 비밀 속에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답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행복은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된다. 둘째,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시작된다. 셋째, 평생 배움과 공동체가 우리를 지탱한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풀어내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행복은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젊을 때 가장 많이 품는 바람은 아마도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 인정받는 자리. 하지만 나이가 들고 돌아보면 의외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행복을 단순히 성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사랑이라는 정서가 함께할 때 행복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큰돈을 손에 쥔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간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물질적 소유만으로는 결코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큰 허기와 공허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은퇴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올랐다는 소식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하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 역시 비슷합니다. 잠시 수익이 나면 마음이 들뜨지만 곧장 하락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지요. 이처럼 돈과 성공은 잠시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책은 흥미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닌 인격 수준만큼의 재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재산도 그에 걸맞은 70 정도가 가장 어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보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짐이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부족하면 생활의 공궁에 시달리게 되지요. 이 말은 결국 적당함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억대 자산가가 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과한 재산을 쥐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과 내 삶의 수준이 균형을 이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은퇴 자산 역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스스로와 가정이 유지할 만큼이면 충분한 법입니다. 책은 행복의 또 다른 조건으로 사랑이 담긴 고생을 강조합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생이 따릅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며 밤잠 설치는 일, 나이 들어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일, 손주를 맡아 하루 종일 뒤쫓아다니는 일. 이런 고생은 몸을 지치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보람을 남깁니다. 실제 한 어르신은 손주를 돌보느라 매일 기진맥진했지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힘들지만 이 아이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처럼 사랑이 동반된 수고는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고생은 단순한 짐이 될 뿐이지요.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경쟁심이나 과한 욕심에서 비롯된 고생은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책에서는 행복과 감사가 늘 함께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삶의 조건을 바꿔놓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동네 이웃 중에도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태도 덕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감사 3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건강히 일어난 것,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먼저 건넨 인사, 멀리 사는 손주가 보낸 짧은 전화.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감사로 채우다 보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삶이 훨씬 따뜻해진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책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내놓습니다. 이기주의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격이 자라지 않고 결국 작은 그릇만 가진 채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은퇴 후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이웃과의 대화, 가족과의 화목,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 바로 사랑과 감사임을 거듭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삶을 무겁게만 보이던 고생을 기쁨으로 바꾸고 빈 듯 보이던 일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저자는 평생을 살아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 작은 사랑의 실천이 쌓일 때 인생의 남은 날은 한층 따뜻하고 빛나게 익어갈 것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 노년은 열매 맺는 황금기다. 많은 사람들이 60세를 넘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은퇴식을 하고 직장을 떠나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난 듯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요즘은 그냥 손자 돌보며 지내지 뭐라며 자신을 축소시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정반대의 시선을 던집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시기, 곧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60세 이후에야 글도 더 잘 쓰이고 사상도 깊어지며 존경도 받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젊을 때는 씨앗을 뿌리고 줄기를 키우는 시기였다면 노년은 그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는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준비, 노년은 결실. 우리가 3, 40대에 하는 일들은 대부분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자녀 학비를 대고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늘 앞만 보며 달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반면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은 떠나지만 삶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긴 세월 햇빛과 비를 견디고 난 뒤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책에서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정신적 인격적 성장은 70대 중반까지도 계속 가능하며 그때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년을 황금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크게 두 갈래 길에 선다고 봅니다. 첫째, 스스로를 퇴물로 여기는 길.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외로움에 짓눌리며 스스로 쓸모없다고 자책합니다. 결국 병을 달고 살며 마음도 몸도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둘째, 다시 한번 사회와 관계 맺는 길.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또 하나의 인생 기회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나이를 먹었지만 오히려 젊은이보다 생기 있게 보입니다. 책은 두 번째 길을 택할 때 노년이 황금기로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 2년간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이제는 매주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취미 하나가 노년을 황금기로 바꾼 것이지요. 또 다른 68세 어르신은 은퇴 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도 사회에 쓰임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힘이 납니다. 소소한 봉사였지만 그의 노년은 더 이상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노년의 황금기를 누리려면 건강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20대에는 건강이 몹시 나빠 가족들조차 단념했을 정도였지만 50대 이후 꾸준한 운동과 절제된 생활 덕분에 오히려 장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석 교수님은 50이 넘어서부터 수영과 걷기를 꾸준히 해왔고 지금까지도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회고합니다. 책은 운동은 건강을 위해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건강을 단순히 수명 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일을 하고 사회와 연결되기 위한 토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황금기가 되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은 노년은 존경받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주변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집을 부리며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르신은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남기는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얻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품격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태도와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와 가족에게 열매를 나누는 황금기입니다.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열매 맺는 계절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온 날들을 결실로 맺으며 존경받는 노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황금기를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 책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 평생 배움과 공동체가 우리를 지탱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울 게 뭐가 있나? 남은 시간은 그냥 쉬면서 보내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태도로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어갑니다.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배움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노력하는 한 늙지 않으며 몸조차 그 정신을 따라온다는 통찰을 전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습관 덕분이었지요. 책에서는 사람은 항상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린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과 사고력이 살아있는 한 몸은 그 정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일과 배움은 서로를 지탱한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책은 운동은 건강을 위해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단순히 직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독서, 취미, 봉사 같은 활동도 모두 일의 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붓을 잡으며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자 마음이 맑아지고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가 찾아오자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삶을 붙잡아 준 것이지요. 책이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배움과 일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노년을 지탱해 줍니다. 책에서는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이기주의를 지적합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관계 속에서 자라고 행복은 공동체 의식 속에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자 자신도 연세대에서 가난한 제자들을 보며 스스로 부끄러웠던 기억을 고백합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기뻐하면서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민하는 제자들을 떠올리자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오는 것임을. 노년의 삶에서도 공동체는 절대적입니다. 친구와의 만남, 지역 모임, 교회나 복지관 활동,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책에서는 두 철학자 친구를 모두 떠나보낸 후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토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만큼 노년의 고독은 깊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만남을 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80세에 합창단에 들어간 어르신이 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박자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점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합창단이 있어 매주가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노년의 고독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책은 존경받는 노년의 비결로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꼽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배우며 내가 아직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다고 즐거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존경스럽습니다. 반대로 나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해라며 손을 놓아버리면 존경은커녕 안쓰러움만 남게 되지요.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노년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배움, 일 공동체입니다. 배움은 정신을 젊게 하고 일은 삶을 지탱하며 공동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노년은 더 이상 쇠락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과 존경의 시기로 빛나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평생 배우려는 자세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긴 세월 끝에 익어가는 인생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익어가는 인생,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철학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무늬가 조금씩 달리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해야 행복할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행복은 성공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 담긴 수고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노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손주가 건네는 작은 손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배우자와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 삶은 더 깊어지고 향기로워집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책은 말합니다. 60세 이후야말로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젊어서 바쁘게 달려오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꿈과 취미,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절. 그것이 바로 노년의 황금기입니다. 물론 이 시기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책을 펼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웃는 시간을 가지는 일들 말이지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정신을 젊게 하고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손주의 웃음소리, 동네 모임에서 오가는 안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존경받는 노년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사랑을 담아 수고하며 배움과 만남을 멈추지 않는 것. 그 작은 다짐이 쌓이면 노년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가 전해주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속삭여 보아도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을 재해석해 구성한 영상입니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